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세 번째 미니테크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제 저번 주에 홍보 자료를 홍보 포스터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한 2,000개 정도 됐었는데요. NFT 프로젝트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NFT 가격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한 3,400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모델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AIOPS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경영과학과를 같이 하고 석사를 이제 기술 경영 쪽으로 했고요. 카카오 네이버 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AI 엔지니어 하면서 AIOPS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 비즈니스와 인공지능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전문성 있는 분야는 MLOps, AIOPS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컨트리뷰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저희가 풀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AI라는 기술이 물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인식해서 데이터로부터 예측을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단점이 있어요. 좀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시스템 운영하기도 어렵고 기술 부채도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I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 그러니까 이 비싼 기술을 돈을 들여서 풀 만한 문제인가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FT의 핵심 문제를 AI로 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NFT라는 것의 컨셉은 펀저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1달러와 이제 제 친구가 갖고 있는 1달러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1비트코인과 제 친구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펀저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 강남에 있는지 강북에 있는지 혹은 한강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니면 역세권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죠. 자,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그 말 그대로 의미하듯이 단어 그대로 의미하고 있듯이 유동성이 낮습니다. 유동성이 낮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약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적정한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NFT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토큰 비즈니스와는 다르게 NFT는 이제 부동산과 같은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산 NFT가 가격이 올랐는데 현재 얼마 정도에 팔릴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NFT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NFT 가격이 얼마지라는 질문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오픈시, 가장 큰 NFT 마켓인 오픈시에서 해당 콜렉션의 최저 가격, 플로우 프라이스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콜렉션에 있는 모든 NFT들이 다 특징이 다 달라요. 어떤 NFT는 레어하고 어떤 NFT는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이런 가격의 차이를 어떤 프로젝트의 최저 가격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 프라이스에 대안이 되고 있는 게 저희 NFT 뱅크의 에스티메이티드 프라이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NFT가 갖고 있는 특징들, 해당 특징을 갖고 있었던 NFT들이 얼마만큼의 팔렸는지를 다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의 적정 가격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추론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수천 개의 NFT를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해볼게요. 펀드 매니저라고 치면은 제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빼가지고 총 얼마를 벌었는지를 일일이 다 엑셀에다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ROI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업비트 같은 것들을 쓰면은 제가 투자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 밸런스를 보면은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는지 다 나오죠.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제가 정리를 안 하면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라는 자산이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현재 시점 적정 가격을 예측을 해서 정리해줘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는 문제는 NFT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NFT라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NFT라는 비즈니스의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그 과정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 데이터로부터 예측된 가격들이 나오고 서비스에 쓰이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오버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거래를 한번 해보셨다고 하면은 이더스캔이라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더스캔에서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제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든지 누구한테 뭐 이더리움을 보냈다 아니면 누구한테 NFT를 사고 팔았다라는 기록들이 이 거대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되고 우리는 그걸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어떠한 NFT를 특정 사람한테 보내는 하나의 컨트랙트를 체결을 하면은 이 트랜잭션 해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 내용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모든 컨트랙트마다 조금씩 구현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픈시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레리티의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컨트랙트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걸 샀다라는 이벤트인지 팔았다라는 이벤트인지 아니면은 뭐 민팅을 받았다라는 뭐 이벤트인지를 보고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이제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빅쿼리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거래 내역을 이렇게 저희가 다 로드를 한 다음에 모든 트랜잭션 해시와 이제 누가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를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NFT를 받은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데이터 양이 많은데요. 하루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하루에 약 120만 개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는 지갑의 수가 하루에 400만 개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형태의 회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일단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쓰는 이제 피처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 내역이 있어요. 월렛 A에서 월렛 B로 BYC 1, 2, 3을 전송을 했어요. 근데 월렛 B에서 월렛 A한테 5.5 이더리움을 보내요. 보시면은 이게 구매한 가격이 5.5 이더리움인데 이때 엄청 싸게 사신 거죠. 지금은 한 4억 정도 넘게 돼 있는데 그 가격이 현재 보시면은 여기 플로우 프라이스는 152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조금 약간 커먼한 형태의 BYC인데 한 뭐 4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A 같은 경우는 이 BAYC 1, 2, 3을 구매를 하면서 오픈시에다가 수수료도 전달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매한 내역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5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했지만 현재 최소 152의 이더리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보셨겠죠. 두 번째로는 NFT가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컬 피처예요. 여기서 백그라운드가 이제 뉴펑크, 그리고 클로즈, 옷이 블랙홀 티셔츠, 눈은 코인이 있고요. 화이트 색상의 털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트레이트별로 최저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모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보면은 모자가 2%의 BAYC만 갖고 있는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 마우스, 여기에 시가를 물고 있는 것도 1%만 시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좀 레어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NFT의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피처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의 환율도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이 BMY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느 정도 NFT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환율 데이터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려운 오프체인 데이터인데요. 어떠한 이제 마켓에 리스팅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피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켓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최저가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 마트에다가 이러한 블록체인 환율, 메타데이터, 최근 거래가격, 플로우 프라이스 등등등을 넣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수백 개 이상의 피처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피처 벡터를 만들어냈고 이거를 밸류에이션 모델에 넣으면은 NFT 예측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서빙하는 이 NFT 예측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NFT의 예측 가격을 다 정리해서 데이터 마트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데이터는 우리 모델, 밸류에이션 모델이 예측한 가격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 마트에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엄청 복잡해요. 복잡한 덱들이, 에어플로우 덱들이 있는데 이 덱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정상적으로 돌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서빙하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 인벤토리, 현재 자산 가치, 이제 ROI 등등등을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공을 해서는 이렇게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프로덕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태생적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너무 좋아하는 이제 반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의 NFT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NFT의 총 수익, 그리고 지출, 그리고 ROI, 그리고 인벤토리 밸류, 현재 자산 가치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NFT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산 출현 가치가 얼마인지, 취득 원가가 얼마라서 총 ROI가 얼마인지를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AIOPS에 대해서 오늘 메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이제 NFT 말고도 원래 전공 분야가 MLOPS다 보니까 MLOPS에 대한 강의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나오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데이터 밸리데이션, 모델링, 모니터링, 서빙, 그리고 모델 매니지먼트, 데이터 버전 컨트롤, 그리고 뭐 서빙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든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인식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품질을 좋게 만드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MLOPS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썼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OPS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산성과 품질을 만들어내. 이게 다예요, 사실. 더 적은 인력과 더 적은 컴퓨팅 리소스로 더 품질이 좋고 예측력이 높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해내는 게 AI 업계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생산성 관점에서는 그 AIOPS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포드 자동차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낸 프로세스를 표준화를 해가지고 원가를 급격하게 줄여내서 생산성을 높여서 만들어낸 혁신인데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발전한 것도
표준화와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AI라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범용적인 목적의 방법론, 사용 가능한 컴퓨팅 자원이 많아짐에 따라 계속해서 확장되는 방법론의 위대한 힘을 강조를 하셨어요. 모델 하나 부시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컴퓨팅 파워를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어프로치를 취했던 기술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CNN 모델을 어떻게든 더 좋게 만드는 파인 튜닝 기술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토ML 같은 약간 범용적인 기술들이 결국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와서 집중했던 부분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웬만하면 보시면 AI 모델링이라는 과정들을 조금 디컴포즈 해보면은 생각보다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피처 뽑아내고 모델링하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하고 만들어낸 예측값들을 서빙을 하는데 여기서 표준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사람이 없어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작업 자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모델이 나오는 과정이 사람이 없어도 만들어내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모델링 작업 전반을 컴퓨터한테 위임을 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만 좀 예를 들어서 오늘 100개씩 만들어내다가 500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1000개씩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그 하나의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아예 자동화된 시스템 관점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작년 11월에 제가 입사했을 때쯤에는 약 100개 정도의 모델이 있었는데 현재는 약 3,200개가 모델이 올라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다 자동화를 했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꽂히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모델이 만들어진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의 형태는 웹플로어에 패키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트리거하면서 모델을 바로 배포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쟁사가 지금 서빙하는 모델의 개수가 약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MIC나 주요 프로젝트 몇 가지만 서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모델의 커버리지를 압도적으로 늘리고 있고 퀄리티도 하나의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천 개의 모델 퀄리티를 올리는 이제 기법들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격차를 최대한 많이 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급할 고객 가치는 품질이에요. 어떻게 이 품질 관리를 하는가? 제가 이제 예전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수들 그리고 더러운 데이터들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느 회사에 딱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 광경은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를 쓸 수 없는 상황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정제할 때도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파이프라인이 터져 있는 형태를 너무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품질을 총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품질, 모델 품질, API 품질. 우리가 이제 MLOps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맨 처음에 데이터 인제스션, 데이터 밸리데이션 스텝이 있어요.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데이터 밸리데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디어는 대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를 하이 스탠다드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모델의 품질.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뭘로 하죠?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의 매트릭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학습시켰던 데이터랑은 다른 형태로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세 번째로 결국은 우리가 API 형식으로 모델의 예측값을 고객사한테 전달해 줄 텐데 우리가 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 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SRE의 기본인 이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는 우리가 어떠한 매트릭을 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시간에 있냐, 그리고 이 데이터의 프레시너스가 예를 들어서 데일리로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24시간 혹은 30시간 이내로 이 데이터 프레시너스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는 서비스 수준의 척도라서 데이터 프레시너스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로우 프라이스라는 게 저희는 시간 단위로 적재를 하고 있는데 시간 단위로 적재하고 있는 이 플로우 프라이스 데이터가 마지막에 입력된 값이랑 현재 시간이랑 차이가 2시간 이상 나게 되면은 장애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냐면은 저희는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의 데이터 프레시너스는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고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는 이 데이터 프레시너스가 2시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 마트마다 이 데이터가 채워져야 되는 이 프레시너스의 기준점을 다 설정해 놓고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장애가 인지가 되고 바로 모든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PM한테 전달이 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긴 해요. 검증을 한다는 건데 검증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SRE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밸리데이션을 할 수는 있지만 제때 해당 이슈가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잊혀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거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대시보드를 보면서 현재 우리 서비스의 성숙도나 장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밸리데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밸리데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레시너스 제 시간에 데이터가 들어오는가 일단은 저희 이제 ML 엔지니어는 플로우 프라이스, 메타데이터, 트레이드, 트랜잭션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야지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 시간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모델이 트리거가 되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 거를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이거를 제 시간에 끝내야지 우리가 팀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ML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이 예측값이 데이터마트에 적재가 되고 고객사한테 서빙이 되는데 우리가 아월리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시간 이상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실 데이터 프로덕트를 다루다 보면은 흔히 발생되는 게 뭐냐면 뭐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놨는데 고객사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언급이 와가지고 그제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는 다르게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딜레이 되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측값은 나오고 화면은 잘 구동하니까 장애가 바로 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하는 과정이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정리를 해두고 우리가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객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객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estimate price 우리가 예측한 가격이 제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화면에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40시간 이상 되면은 경고가 뜨고 48시간 이상이 되면은 장애 상황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PM과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별 오브젝티브를 설정한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를 추가를 하는데, 이거 빨간색은 이제 장애 상황을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이제 경고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의 정상 동작 상태와 비정상 동작 상태를 인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은 데이터 밸리데이션 태스크라는 걸 정의해 둡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에어플로우를 좀 헤비하게 쓰는데, 에어플로우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시면은 이제 덱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덱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태스크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 태스크가 진행이 되고 진행되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중간에 하나의 태스크가 제대로 안 동작이 됐는데 그냥 성공했다고 뜨고 그 다음 태스크가 진행이 되면은 다 뒷부분이 다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잘 관리를 안 하고 만들게 되면은 쿼리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ETL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완성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성공을 다 시켜버리게 되면은 다 성공 표시가 됐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가 의도한 결과를 완수했는지를 마지막에 더블 체크해주는 하나의 태스크가 하나씩 다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파이프라인 중에 어디가 터졌는지가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 그룹에다가 데이터 밸리데이션 태스크를 넣어두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하나의 태스크 그룹, 이건 이제 마켓 프라이스, 플로 프라이스를 정리하는 하나의 태스크 중에 되게 일부예요. 되게 일부인데 시작이 되고 뭐 테이블 값을 만들고 DML 쿼리를 돌린 다음에 이거를 잘 들어가는지를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태스크가 하나씩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태스크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뒷부분이 자동적으로 이제 블로킹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이거를 바로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은 밸리데이션 할 방법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API를 크롤링하는 거라고 하면은 API가 이제 파트너사가 주는 API 형태가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은 JSON 스키마 밸리데이터 같은 걸 써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우리가 예상한 형태로 그대로 오고 있는지를 이제 밸리데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각 스텝마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동작하는지를 다 테스트 코드를 심듯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 시간에 빠른 장애 대응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데이터를 서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질, 모델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 품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AI 회사들을 가서 보면은 데이터셋을 만들어 두시잖아요. 데이터셋을 만들어 두시고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것의 매트릭을 다 측정을 하시죠. 그래서 트레인 로스가 줄어들고 테스트 로스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테스트 로스가 최대한 줄어드는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디플로이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이들 이제 다 실수하시는 게 이거 오프라인 성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매트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트레인 테스트 매트릭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주로 뭐를 보냐면은 실제 세상에서 배포된 후에 온라인 성능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은 저희는 이제 모든 모델의 성능을 고객들이 성능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게 제가 데이터 스튜디오로 만들어놔서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키 같은 컬렉션 같은 경우는 95.98인데 이거는 이제 100%에서 MAP를 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5%, 4% 내외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 내외 가격의 예측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공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이템별로의 예측 가격의 분포를 저희 대시보드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고객사들이 실제로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이 사이트를 보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AYC 컬렉션의 7438번 아이템 ID가 143.112더로 예측이 됐는데 153.2더로 팔렸다라고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에 대한 비교를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오차 범위가 나오고 이게 퍼포먼스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우리 예측 모델이 내보낸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날짜별로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고객사가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객사가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저희 API를 써가지고 이제 담보대출 펀드를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의 예측 가격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그분들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을 서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전달되는 데이터가 제 시간에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온라인 매트릭의 감소 트렌드를 보면서 저희가 스케일러빌리티를 챙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매트릭을 계속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이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MLOps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트래킹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매트릭이 좋은 모델의 개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한 거냐면은 이제 MAP가 10% 이하인 모델의 개수거든요. 이 파란색이 성능이 아주 좋은 모델의 개수예요. 이 빨간색은 한 20% 내외의 오차를 갖고 있는 모델의 개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모델, 50% 이상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성능이 좋은 모델의 개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말인즉슨 10% 안쪽으로 예측을 잘 해내는 모델이 이렇게 많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PI의 품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서빙하고 있는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거를 저희가 SLO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SLO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은 단순합니다. 백엔드 엔지니어링의 기본인데 API 서버가 제대로 떠 있는지, 업타임, 레이턴시, API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얼마 만에 오는지,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고객사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서버가 정상 작동하는지,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시네스가 유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플로우 프라이스의 프레시네스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잘 이제 고객사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때는 장애가 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애가 난 상황도 고객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단부터 모델 단, 그리고 API 단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수준의 서비스의 결과물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고객들, B2C 고객과 B2B 고객 모두한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이 AIOps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AI라는 기술, 비싼 기술을 이 NFT라는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문제인 NFT의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압도적인 많은 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모델을 만들어낸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품질의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품질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엄청나게 적은 인력이 해내고 있어요. 즉 우리가 AIOps의 핵심적인 가치인 ROI, 그러니까 적은 인력과 적은 리소스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형태로 AIOps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라이컨인데요. 저희 이제 박사님인데 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신데 저한테 많이 MLOps 배우시면서
이러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NFT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압도적인 1등이 되기 위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동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ML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백엔드, 프론트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채용 사이트가 있는데 제 로켓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실시간 Q&A가 있는데 여기서 Q&A 해주시면 먼저 보팅 많이 받은 질문 순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서한배님 모델 성능이 떨어졌을 때 자동화된 개선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성능이 떨어졌다라는 걸 얼마나 빨리 인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매트릭으로 퍼포먼스가 갑자기 마이너스 50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는 게 저희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트레인 테스트 매트릭 같은 경우는 테스트 매트릭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왜냐면 학습할 당시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NFT 쪽에서는 워시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거래라고 하는데 같은 계정에서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NFT 프로젝트를 이제 붐업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 거래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을 잘 디텍트를 해내고 그거를 빠르게 전처리 로직에 넣어가지고 필터링 아웃을 시키는 게 빠른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자동화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그거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배님이 ETL, ELT는 에어플로우에서 하고 워크플로우는 구글플로우에서 하는지요. 피처 스토어 사용하는지. 저희가 이제 저희 로드맵상에 이제 피처 스토어가 있는데 현재 저희의 데이터의 특징이 데이터가 인크리멘털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피처들이 모든 데이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짧게 끌어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피셜한 이제 구글 피처 스토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커스터마이징 된 피처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많이 오시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이제 엔지니어분도 있으셔가지고 그럼 같이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자, 원천 데이터는 이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예요. 그리고 오픈시의 의존도가 높다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파트너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API 방법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API라든지 데이터를 끌어오고 있는데 한계점은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많이 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개의 모델을 서빙하는지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총 NFT 시장에 등록된 프로젝트의 개수가 한 8, 9천 개 정도가 유의미하게 있어요. 저희가 모든 거를 서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비용이 리니어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놓고 바로 당장이라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서 선택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피처, 이거는 영업계 이름입니다. 가격 예측의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타임라인은 당장 일단은 이제 오늘의 적정 가격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데이터가 저희가 완료가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오늘의 예측 가격을 뽑아내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기술 스택은 뭐 파이썬, 에어플로우, 아니면 구글 빅쿼리, 그리고 저희 뭐 파이스박도 쓰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온라인 매트릭은 상충관계 아니요. 이거는 상충관계는 아닌 거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결국 우리가 모델의 확장, 모델을 찍어내는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할지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자동화의 영역이고 온라인 매트릭을 줄이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모델의 수준을 높이는 데 쓰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모델의 성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막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한계 효용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빙 관련된 기술 스택은 대단한 건 없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쿠베플로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 단위로 예측 가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엄청나게 많고요. 저희는 뭐 슈퍼셋이나 데이터 스튜디오 뭐 등등등 써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고요. 자, 모델 품질을 설명해서 온라인 매트릭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 데이터, 온라인 데이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잖아요. 인풋이 있고 정답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정답. 인풋을 모델에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고 아웃풋이랑 정답의 차이를 비교해서 라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트릭이 나오죠. 로스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오프라인 데이터, 그러니까 고객들이 실제로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면은 학습 데이터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고 이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쓰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써서 예측값과 정답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을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건데 이걸 실제 세상에 내놓고 나서 예측 가격이 나오면은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은 예측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배포한 모델이 예측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모델 학습했을 때랑 동일한 매트릭을 뽑아내요. 그걸 이제 서빙 매트릭, 온라인 매트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랑 쿠에플로우를 쓰는지 에어플로우랑 쿠에플로우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쿠에플로우를 트리거할 때 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자동화는 뭐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이 많죠. 옵티나 같은 것들도 많고. 네, 뭐 사실 이거는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개인 아티스트들이 만든 NFT도 저희가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면 자동으로 모델 컬렉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뭐 다음 AIOps 관련된 주제들도 많으니까 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2랑 웹3의 AIOps의 차이점은 뭐냐면 웹3는 태생적으로 마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뱅크샐러드가 마이 데이터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회사의 데이터가 오픈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기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AI 엔지니어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부분은 바로 이 데이터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NFT라는 시장이 아직도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열렸을 때 대규모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다 보니까 네, 데이터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생산성과 품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속도적인 측면. 저희가 속도는 사실 저희가 리얼타임 서빙을 할수록 AI 엔지니어링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선은 이제 배치 위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아월리 예측을 하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고객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그 실시간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를 잘 해두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속도도 고려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 그래뉴러리티를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데이터 드리프트죠. 데이터 드리프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피처가 우리가 학습했을 때의 피처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데이터 드리프트로 계산을 하시면은 그걸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끝.